그러면 시작하죠. 제4회 찾아가는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 2, 3회 저희들이 또 월곡동하고 지난번에는 또 저 국제학원 대림동에서 했었고 3회는 또 김해에서 했었고 4회는 이번에 이제 대림동에서 하게 됐네요. 마지막 또 한 해가 남았는데 어쨌든 간 저희들이 또 많이 공부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뭐 현재 돌아다니면서 실태하고 현황을 알아보니까 지난번에 김해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한 3, 40명 모였거든요. 네. 김해 공무원 관계자들하고 다 오셔가지고 거의 한 세미나식으로 해서 상당히 성황을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뭐 공부도 많이 됐던 것 같고 실제적으로 정책에도 이렇게 많이 반영될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어쨌든 뭐 여기 조촐하게 행사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래도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또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그 모민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바와 같이 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그런 교육 실태라든지 언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대림동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좀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거에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또 김용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저한테 주어진 그 주제가 제한 동포와 재외 동포청에 바라는 거 이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뭐 제한 동포라고 그러면은 뭐 주요하게 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동포이고 그다음에 지금 고려인 동포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뭐 이쪽 대림동에서 하는 만큼 중국 동포 현황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 재외동포청이 저는 출범을 했는데 어쨌든 재외동포청에 바라는 바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마침 지난 6월 12일 그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외동포청에 바란다고 하는 국내 동포 단체들이 연대해서 기자 간담회를 가진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반추해보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는 뭐 동포 사회에 흘러가는 뭐랄까요 흐름 변화상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좀 국내 언론상이라든가 지금 또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외동포청이 좀 해야 할 역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한 동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재외동포청에 바란다. 그래서 동포 기자 간담회 내용 그리고 재외동포청 설립 후에 최초로 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재외동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방향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 기자회견을 가진 이 친구는 뭐 여러 가지 피해자로 인정도 받게 되고 어쨌든 그런 좋은 선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좀 계속 연결을 하면서 취재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주요 현황과 이제 풀어가야 할 과제, 매진만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한 동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저는 다문화의 천병이다. 지금 뭐 한국 사회가 어쨌든 뭐 200만, 250만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면은 지금은 뭐 중국 동포뿐만 아니라 고려인 동포 또 세계 각국에 이제는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동포는 다문화의 천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병이라는 말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뭔가 앞서 나가는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앞서 나가서 어떤 나아갈 방향을 좀 잘 정찰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병사 그런 건데 근데 보니까 뭐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우리 이쪽에 본국이 여러 가지 일제 상황이 어려울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주 지역으로, 연해주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했잖아요. 아마 그때서부터 천병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동포들은 중국에서 하나의 56개의 소수 민족 중에 하나의 민족으로 적응하면서 사는데도 사실 적지 않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과정들이. 예, 그게 이제 문화대혁명 일어나기 전에 발생했던 사건이 뭐죠? 58년도에? 우파. 예, 우파, 반우파 투쟁할 때도 그때는 중국이 조선족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해주고 연변 자치주를 52년도인가 3년도에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동포들은 우리의 조국은 지금 그때는 조선하면은 저는 북조선을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다 그런 정체성이 아주 강하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 우파 운동하면서 너희들 정체성을 똑바로 해라 뭐냐 해가지고 그때 상당한 진식인들이 완전히 탄압받고 안경 낀 사람들은 나타났다. 그렇죠. 그렇게 됐죠. 그래서 1차 탄압을 그때 받으면서 서서히 중앙정부로부터는 너희들의 조국은 조선이 아니라 중국이다. 이게 좀 강하게 작용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래도 했는데 저는 가장 저는 전반적으로 한 게 문화대 혁명이죠. 문화대 혁명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때 천병 역할로 갔었던 저분들이 중국인화라고 할까요?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을 갖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 중국 조선족 하면은 그때 그런 배경을 잘 모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너무 그들은 조선족 동포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을 모르니까 좀 저기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역시 한중수교가 되고 나서 한국에 외국인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이제 조선족 동포들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정말 얼마나 처음에는 뭐 불법 체류다 뭐다 해가지고 뭐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 왔다 뭐 조선족이라고 그러니까 조선의 특무 아니냐 뭐 이런 오해도 많이 삼고 그러니까 상당히 숨죽이면서 한국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지금도 여전히 조선족 하면은 우리 같은 동포로서의 인식보다는 이 중국인으로서의 바라보는 시각과 그 정체성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계속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또 되풀이되고 있지 않나 한국 사회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한번 이 천병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이 조선족 동포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제한동포 사회에 대한 뭐 인식, 이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 재동포청에 바란다. 지금 뭐 중국 동포들이 올해가 한중수교 31주년이니까 거의 한국에 와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한 것도 3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 와서 이방인 아닌 이방인처럼 이렇게 해서 생활하고 있는 게 또 조선족 동포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상황을 보죠. 그래서 지난 6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때도 그때는 물론 조선족 동포 단체뿐만 아니라 고려인 동포 단체, 그 다음에 제1동포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때 나왔던 얘기를 보면 역시 아직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가장 컸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차세대 청소년들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라고 그러죠.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고려인 동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가 잘 안 되니까 언어교육 지원 그리고 또 모국 사회에서 잘못된 이 동포에 대한 인식, 편견을 없애달라는 이런 목소리가 좀 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려인 동포 관련 정책 지원은 기환권을 보장 차원에서 국적 이복과 영주권 취득을 좀 간소화해달라. 동포와 동포 가족의 체류권과 노동권의 차별을 없애라. 그다음에 미래세대 이중언어 교육, 교육 지원 정책을 절실하다. 중국 동포 관련해서는 역시 차별적인 재외동포 체류 자격 부여 정책을 즉각 철폐해달라. 잘못된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 개선 사업 조속히 시행해달라. 영주권 전치주의 적용을 즉각 폐지해달라. 또 이주 배경 차세대 차별 폐지하고 교육 지원과 복지를 더 확대해달라. 뭐 다른 내용들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중국 동포들이 특히 영주권 전시주의 적용을 좀 폐지해달라는 목소리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국적 일반 기와를 말하죠.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한국 국적자면은 뭐 간이기와라든가 이 특별기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와 시험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체류하는 그 기간과 그 다음에 재정 능력 뭐 이런 거를 입증을 하면은 기화가 될 수가 있는데 일반 기화 같은 경우는 기화 시험을 치러야 되죠. 근데 이제 기화 시험이 어디서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게 하더라고요. 김노부는. 예,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봐도 뭐 일반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국보 1호, 2호는 우리가 알죠. 그냥 국보 뭐 15호, 13호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하시험을 치른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이 통과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통합 교육을 받으라 이거거든요. 이 사회통합 교육을 받으면 좀 수월한데 근데 이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도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보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이 한국에서 20년, 30년 생활하다가 이제는 자녀들도 나왔고 뭐 생활 터전이 거의 한국에 있는 분들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안산 원곡동이라든가 수원 이런 데도 보면은 이게 동포 노인들이 쉽게 말해서 새벽에 이게 그 박스 줍고 이런 분들은 의외로 많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복지 문제가 좀 거두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 국적 취득하려면 일반 기화를 하셔야 되는데 이 눈도 침침하지 귀도 잘 안 들리지 그러니까 시험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근데 영주권을 먼저 취득해야 이거 하는데 영주권 취득이 상당히 어렵게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폐지하고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뭐 재동포청이 전 설립이 되고 나서 이제 변화상의 하나 이게 대표적으로 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최초로 재동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그럴까? 아니면은 이제는 정부 기관에 동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도 대변 기관이 생겼다. 뭐 이런 거를 하나의 첫 스타트로 보여주는 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지만은 뭐 재동포청이 크게 도움을 준 거는 없어요. 약간 좀 냉대 비슷하게 했죠. 그러나 한국 언론들은 아주 그거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재동포청 국장급이 그때는 이미 직원들도 이게 8월 1일 날 했으니까 직원들도 거의 채워지지 않은 그런 때였고 그렇죠. 이 주요 간부들만 몇 명 이렇게 자리가 있었고 빈 공간이 많이 있었을 텐데 중장급이 와가지고 그냥 서류 정도 받고 뭐 1대1 면담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면담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내가 봤던 재동포청에서는 뜨끔했을 거예요. 이때.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나중에 후딱 몰랐고 그래서 자꾸 뭐 어디 저기 광화문에 서비스 센터 있으면 그쪽으로 알아봐라 뭐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미루고 그러면 서비스 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뭐 병역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지만은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포들 이런 생활적인 문제 갖고 자기들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야 될지는 방향도 잡지 못하는 상당히 뭐랄까요 이 고민을 했던 결국은 예가 때는 뭐 인천시가 이 재동포청을 유치한 그 지방자치 도시로서 나름대로 사실 책임감을 좀 갖고 또 미추홀구가 많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생기고 그런 데서 인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뭐 저기 뭐죠? 그러니까 LH 공사라든가 뭐 그런데 뭐 저기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재동포청이 생겼기 때문에 앞에서 목소리를 냈고 그게 한국 언론에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는 동포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마 손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재해동포청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언론이 관심을 갖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상당한 이제는 파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미가 있게 보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재해동포청에 바란다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요 현안과 이제 풀어가야 할 과제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일단은 그거 같아요. 이 재해동포 기본법이 이제 11월 달서부터 발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재해동포청도 11월 달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겠는가.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쨌든 재해동포 기본법에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관심과 뭐 이런 거를 갖게끔 좀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재해동포 정책이라는 게 거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뭐 거기에서 어쨌든 동포들 상호 네트워크를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기조였다면은,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있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거, 사회에도 적응하는 쪽도 같이 이제는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한 관심도 이제는 그 관심을 갖게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연대해서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지금 갖게 됐던 그런 밑바탕이 됐다는 거고, 그러면 주요하게 아까 뭐 오갔던 그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언론 검색이나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참고할 만한 내용, 그리고 재해동포청이 좀 해야 할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좀 제가 별도로 다시 제안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울노동권익센터가 2002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서울 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과 시사점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그 서울노동인권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올렸더라고요. 그거를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9월 11일 그 기사화 시켰어요. 근데 그 주요 내용이 그거예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들이 어쨌든 국내에 있는 조선족 중에 쉽게 말해서 이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권까지 포함하면 한 80% 가까이가 되고 있다. 근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이 지금 50대, 나이 50대 이상이 61.6%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중국 동포들의 고령층들의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 서울노동권익센터가 2022년도에서부터 그전서부터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전서부터 쭉 데이터를 통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보고서 형식으로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5년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그 실태 조사 및 이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그런 정책이 있나 봐요. 5년마다 하는 정책. 거기에 이제 맞춰서 작년에 한 건데, 뭐 쭉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 결론 부분을 쓴 거고, 뭐 주정에서 본 거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 한국 생활의 어려움. 쭉 보니까 그러니까 18년도하고 2020년도를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파란 거는 2018년도, 저 붉은색은 2020년도인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도표를 보면 퍼센트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 뭐 외국인이라고 무시한다, 외로움, 문화 차이, 언어, 기관 이용, 자녀 양육, 기타 뭐 이런 것들은 그전부터는 상당히 낮아지는 수준을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는 언어적인 문제는 약간 상승을 했죠. 그거는 아마 이제 뭐 중도 있고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언어적인 문제는 약간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그 어려움이라고
답한 이 중국 동포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코로나19 상황도 아마 끼어 있고 뭐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 동포의 임금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을 좀 2015년도서부터 2021년도까지 쭉 비교를 한 도표인데 쭉 보니까 2015년도에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62.9%를 가장 많았어요. 그러다가 2016도, 17년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나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받는 사람들이 좀 비슷하게 한 30~40% 비슷하게 나왔고 그러다가 2019년도, 2018년도 이후서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월급을 받는다는 사람이 50% 이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봤죠. 그 다음에 300만 원 이상씩 받는다는 사람들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6%까지 이렇게 상승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요거를 보면은 중국 동포들의 임금, 월 평균 받는 임금이 이제 늘어난 거죠. 늘어났는데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높다는 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저는 봐야 될지 여러 가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 동포들이 월 평균 임금을 잡기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자들이 많거든요. 50대 이상은요. 그리고 이들이 그 일용직인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이게 고용노동 국세청에 뭐 신고하거나 이런 게 그렇게 또 많지 않거든요. 그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볼 때는 중국 동포들의 매월 버는 임금 수준은 상당히 올랐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60대 후반 70대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가사동의뿐만 아니라 간병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내가 볼 때는 250에서 300만 원 이렇게 왜냐면 거의 24시간을 일을 하니까 있어서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잡을 때는 좀 현실하고 좀 맞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반면에 또 뭐 인구 대비 또 그렇게 실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일을 또 못하고 있거나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마 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래서 나름대로 동포사회도 이렇게 양극화가 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서울시에서 그래서 제시한 거는 생애 주기별로 좀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아직도 그 내국인의 동포에 대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인식, 부정적 인식, 뭐 이런 걸 어떻게 이제 해소를 시킬 것인가,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쨌든 동포들이 지금 장기차를 하신 분들은 국적도 취득하기를 좀 희망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한국에 정착해서 살기를 원하지만은, 뭐, 기화라든가 이런 게 좀 지금 어렵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한국 사회에 좀 기속되지 못하고, 계속되고 싶지만은, 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이슈가 된 기사들 내용을 좀 보면서 또 재외동포청이 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한중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상호주의 논제 한참 붙었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동포들이 상당히 뭐랄까 한숨과 한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그 김기현 대표에 대한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불만도 많이 토로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영주 자격자가 중국 동포 당연히 많으니까 이제 투표권도 많으니까 그것도 이제 상호주의에서 그걸 제한을 해야 된다. 또 건강보험료 문제, 또 부동산 문제.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라든가 특히 보수 정치계 쪽이 의외로 뭐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확산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지만은
이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입견이 강한 것 같아. 중국에 왔으니까 하나의 중국 그러니까 시켜서 이 공산당과 한통속이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너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중국 동포들의 입장에서는 왜 한중 관계가 뭐 좋고 나쁜 게 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 때문에 그런 거냐. 그다음에 투표권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투표권을 부여해놓고선 왜 그거를 또 이렇게 정치로 시끄럽게 하냐. 그럼 국회에서 풀어가면 되지 않냐. 뭐 건강보험료 문제도 사실 그게 속을 한번 제대로 한번 따져보자. 그러니까 중국도 상당히 건강보험료 꾸준히 잘 내고 있는데 몇 극소수의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는 아주 뭐 몇억 원대에 막 그 받고 그런 게 이제는 언론에 나오니까 중국 동포들이 크게 뭐 저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면밀하게 따져보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최근에 이제 홍범도 장군 논란 물론 이게 특히 이제 뭐 고려인 동포들이 더 그렇지만은 역시 같은 저런 그 뭐야 중국 동포들도 그렇고 홍범도 장군의 어쨌든 그 뭐 소련 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동했냐 이런 이념 논란 때문에 오는 거 결국은 이게 여전히 중국 동포나 고려인 동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속에서 녹여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이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들이 여기에 현 정부에 대한 좀 불안감을 좀 느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총선이 또 다가오는데 광주에서는 정율성 인사 문제 시끄럽죠. 저 이번에 또 그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 한중 축구전의 다음 이 포털 사이트에다 뭐 느닷없이 중국을 응원하는 그 클릭 수가 훨씬 높아서 또 난리였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우즈베키스탄하고 게임할 때도 우즈베키스탄을 응원하는 클릭 수가 더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쨌든 이 중국과 관련되면은 이 특히 보수 또 이런 그 국민의힘 이런 쪽에서 아주 경기를 일으키다시피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하고 글쎄요 중국의 어떤 뭐 이런 공산당 이런 쪽하고요 크게 그렇게 연애를 하고 있나요? 물론 그쪽 사회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아서 좀 그런 부분은 있긴 하지만은 한국에 와서 왜 한국에 와 있냐 해서 물어보면은 한국이 좋대요. 이거 뭐 뭔가 자유, 민주 이런 것도 좋고 또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바뀌어가 인식이 바뀌어 나가는 거를 왜 보지 못할까?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한인날 행사에 얘기를 하는 그 투도 보면은 북방에 있는 고려인 동포나 이 중국 동포들은 계속 언급을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정말 그런 부분이 앞으로 글쎄요 앞으로 이 중국 동포들을 바라보는 이 총선을 앞두고 더 심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재동포청이 물론 동포들이 가장 차별시 대하지 말라 국민의 인식을 바꾸다는 요구가 크듯이 재동포청이 이런 부분에 좀 관심 갖고 동포사에 대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국민적 교육, 인식 저변 확대 이런 노력이 필요하는데 과연 재동포청이 어떻게 그걸 하게 될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뭐 제가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